사탕수수 농장에서 그렇게 힘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버렸나요? 1903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했다. 언어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도 잊힌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남겼다. 세상을 울린 단 하나의 유산. 자식을 위한 사랑. 그것 하나였다. 나는 미국인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내 심장이 흔들렸다. 왜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쳤을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연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와이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난해 여름, 저는 이민자 공동체 연구를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호놀룰루 대학 도서관의 먼지 쌓인 문서 보관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묶음의 서류들. 그것은 1903년 조선인 이민자들에 관한 기록이었죠.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에는 한세기도. 더 전에 이 섬에 도착한 조선인들의 이름과 나이, 출신지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문서를 넘기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하와이 이민 역사에서 조선인들의 존재를 이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은 마치 바다를 건너온 영혼들의 외침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갈망과 희망,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감내한 극한의 노동 환경이었어요.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받는 임금은 백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주거 환경은 더 열악했죠. 좁은 방 하나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 이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왔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왜 견뎌냈을까요? 문서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그 답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조국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은 불꽃이었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배고픔에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희생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국인인 제 눈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한국 부모들의 희생이었어요. 하와이 대학의 한국계 역사학자 박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감동적입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잊혀진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와이 국립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전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 저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잠시, 조국의 자유와 자녀들의 미래는 영원하리.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큰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보관소의 오래된 신문 기사들은 조선인 이민자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질적인, 동화 불가능한, 미개한 같은 표현들이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세기 넘은 조국 사랑의 불꽃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겁니다. 그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있는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곳에서 견뎌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비치는 한국 부모들의 희생.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인간 드라마였으니까요. 하와이 국립기록보관소의 서고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로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09년 설립된 하와이 국민회의 기록물들이었죠. 국민회는 조선인 이민자들이 만든 자치 조직으로 놀랍게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하루 종일 사탕수수 밭에서 중노동을 하고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부했다니. 기록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그들의 수입 중 10%가 넘는 액수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졌어요. 자신들이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하와이에 있어도 마음만은 늘 조국을 향했던 깊은 애국심의 증거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국어학교 설립 기록이었어요. 하와이 전역에 10곳이 넘는 한국어 학교를 세워 이민 2세들에게 민족 정신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에는 미국 학교에서 영어를, 주말에는 국어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자라난 아이들.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투쟁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록을 정리해주던 하와이 대학의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과 사랑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굶어도 아이들은 배우게 하고 자신들은 차별받아도 다음 세대는 당당하길 바랐죠. 김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어학교 교사였던 이승만의 기록도 발견했어요. 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그분은 당시 이민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민족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거죠. 낯선 땅에서도 그들이 지킨 민족호는 놀라웠습니다. 학부모회 회의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과 정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계를 울릴 만한 한국형 가족 사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다 너머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하와이 국민의 기록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애국부인회라는 여성단체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민자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바자회를 열고 김치와 한국 음식을 팔아 독립자금을 모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니 놀랍군요. 제가 말하자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와이 조선인 공동체에는 우리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버팀목이었죠. 국어학교 졸업식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졸업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였죠. 찬송가 책과 성경도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민족 정신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성경과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지킨 민족혼, 세계를 울린 한국형 가족 사랑.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하와이 전역에서 조선인 이민자들의 후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1세대의 이야기는 대부분 문서로만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여전히 이 섬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게리박이었습니다. 현재 70대인 게리는 사탕수수 반 노동자였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은 고통은 너희들이 겪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다. 저희 집에는 언제나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밖에서는 미국인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철저히 한국인이었죠.
게리의 집 거실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해리 김과 데이비드 문 등 다른 후손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헌신,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이었죠. 학교에서는 칭크라고 불렸어요. 집에 와서 울면 어머니는 그냥 참으라고만 하셨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걸요. 데이비드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도 미국인으로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니었다는 해리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백인 미국인인 제가 이들의 조상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차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리의 집 서재에는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데이비드는 여전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차별에도 사라지지 않은 한국인의 뿌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처를 딛고 피어난 무지개 같은 존재예요. 여러 색깔이 모여 하나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든 거죠. 게리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핀 무지개. 그것이 바로 하와이 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저는 점점 더 이 연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3세대인 제니퍼 윤이었습니다. 현재 하와이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내 피 속에는 강인한 조선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제니퍼의 집에서 저는 4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100세가 넘은 증조 할머니부터 10대 손녀까지 4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에서 저는 시간을 초월한 연결성,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힘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80대의 리처드 강이었습니다. 그는 이민 1세대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었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로도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차별이 아니라 그 차별을 아이들이 겪는 걸 지켜봐야 했다는 거였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지. 리처드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증언이 아니라 가슴을 파고드는 인간 드라마였으니까요.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개의 무지개, 꺾인 가지.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핀 무지개였고 꺾여도 다시 자라난 단단한 가지였습니다. 노란 종이에 기록된 임금대장을 들여다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05년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당은 백인의 절반, 때로는 그보다도 적었어요. 근무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밭의 날카로운 잎에 베인 상처는 일상이었고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탈진하는 노동자들도 흔했죠.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착취였어요. 기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주거 환경이었어요. 노동자 숙소는 좁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조선인들은 가장 열악한 구역에 배정되었습니다.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항의하면 해고와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병든 동료를 위해 자신의 식량을 나누는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기록에는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며 교대로 일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몸은 하와이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고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소식이 하와이에 전해졌을 때 이민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밤새 모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일부는 귀국해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죠. 자신보다 조국과 가족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했어요. 오늘도 해가 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고국을 생각했다. 언젠가 이 고통이 지나고 우리 자녀들은 자유롭고 당당한 조선인으로 살 수 있기를. 이 글을 읽으며 저는 그들이 견딘 고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한인의 기록물 중에는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누군가 사고를 당하면 모두가 힘을 모아 도왔고 장례식에는 멀리서도 찾아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킨 공동체 정신이 그곳에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하루 종일 중노동 후에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모습.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버텨낸 부모 세대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와이 대학 자료실에서는 놀라운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 장면이었어요. 더 나은 노동 조건과 평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단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거죠. 이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었군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자존심이었죠.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호적 도용 사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시아인 이민 제한법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이미 하와이에 정착한 친척이나 지인의 호적을 빌려 입국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것은 불법이었지만 생존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와이로 오려 했다니.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저는 일본 강점기 하와이 조선인들의 복잡한 상황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으로 분류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고뇌,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로 의심받으면서도 미국의 충성을 증명하려 했던 모순적 상황까지. 그것은 아픔을 품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저는 하와이 조선인 이민자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꿈을 지켜낸 강인한 생존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품은 땅에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희망을 심어냈던 거죠. 호놀룰루 시립도서관의 지하 서고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 찍힌 조선인 이민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른 몸에 굵은 주름이 깊게 팬 얼굴들, 그러나 그 눈빛만은 강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도서관 사서였던 한국계 3세 제니퍼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영원히 잊히고 있어요. 기록은 있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들의 희생과 사랑, 끈질긴 생존의 역사가 모두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제니퍼의 말처럼 노인센터에서 만난 한인 이민. 1세대 중 몇몇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영원히 잊힙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 세기 전 낯선 땅에서 온갖 차별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랑, 희생의 가치를 잇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기억되지 않는 희생은 또 다른 죽음이다. 노트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깊이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이민 역사는 단순한 지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헌신,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였으니까요. 한국인의 사랑, 세계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책 집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헌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와이 주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와이 이민역사 전시관에서 조선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겨우 한 구석, 작은 패널 하나로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이민사의 부속물처럼 취급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전시를 둘러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투쟁이 있었는데 박물관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공간을 배분한 것뿐입니다. 조선인 이민자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요성은 단순한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유산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했으니까요. 잊혀진 영웅들,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제대로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리처드 강의 손자 마이클은 제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그 일기장에는 70년 전 조선인 노동자의 일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기를 평생 간직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마이클의 말에 더욱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역사도 읽히지 않으면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책을 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진정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즉시 책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잊혀진 무직의 하와이 조선인 이민자들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쏟은 책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특히 제가 집중한 부분은 한국형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는 어른들, 형제자매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는 끈끈한 유대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하와이 조선인 공동체를 지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죠.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입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그들도 이 이야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고 출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CNN, BBC, 뉴욕타임즈 등 주요 해외 매체들이 연이어 극찬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까? 라는 질문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희생이 결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자식과 가족, 그리고 조국을 위한 깊은 사랑이 그들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었죠.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하와이를 직접 방문해 후손들을 인터뷰하는 특집을 제작했어요. 세계가 극찬한 한국형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대 미국 가족이 하와이 조선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가 그들의 가치관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해외 방송이 주목한 한국 부모님의 위대함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만난 데이비드와 해리 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캐서린, 당신이 우리 조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잊혀질 뻔했던 영혼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책을 읽고 깊은 성찰과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한 저명한 일본 역사학자는 우리가 잊고 싶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해준 책이라고 평했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책이 번역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독자는 할아버지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통해 그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어보냈습니다. 학술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버드에서 열린 아시아계 이민자 역사 심포지엄에서는 제 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간과되었던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한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희생, 사랑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입니다.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반응은 할리우드에서 왔어요. 유명 제작사에서 제 책을 영화화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본질 하와이 조선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작사는 기꺼이 제 조건을 수락했고 영화 제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와이 조선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책을 넘어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책의 성공 이후 저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로서였죠. 하와이 주지사와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한국 이민자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호놀룰루 중심부에 자리 잡은 부지에서 첫 삽을 뜨는 날 수백 명의 한인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의사, 변호사, 교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이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초기 이민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의 증거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제 연설에 모인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 중에는 90대의 고령인 이민 1세대 몇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는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기념관 건립과 함께 우리는 희망의 씨앗 심기 의식도 진행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과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식물을 함께 심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였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랑. 씨앗을 흙에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세기 전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희생은 기억될 때 비로소 영원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어요. 기념관 설계에는 한국과 하와이의 요소가 조화롭게 담겼습니다.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하와이 원주민 건축의 개방감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내부에는 초기 이민자들의 사진, 유품, 편지 등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중앙홀에는 기억의 벽이 만들어졌는데 1000명이 넘는 초기 이민자들의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었죠. 드디어 그분들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는군요. 기념관을 둘러보며 게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실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진행되었고 연구 자료실에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들이 방대하게 구비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와이 공립학교 학생들의 방문이었어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배우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은 정말 용감했네요. 한 미국 원주민 아이가 1세대 이민자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기념관이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공간임을 실감했어요. 기념관 옆에는 화합의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정원과 하와이의 열대 식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그곳에는 각 가족이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는 작은 표지판과 함께 식물을 심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은 더욱 풍성해졌고 그것은 마치 세대를 거쳐 자라나는 사랑의 상징 같았습니다. 개관 6개월 만에 기념관은 하와이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사랑의 힘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적을 넘어선 인간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기념관 1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사랑을 심는 일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주최하는 가족의 날 행사에 명예 가족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싶어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한인 후손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3세대, 4세대까지 모인 대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리박의 손녀인 소피아가 제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캐서린,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자로서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기록 발굴자가 아니라 그들 이야기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대를 잇는 기억의 퍼레이드였어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를 행진했습니다. 1세대를 대표해 102세의 김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각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데이비드 문의 증손자인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하와이에 오셔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셨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신 덕분에 저는 지금 하버드 의대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발견한 오래된 문서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역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행사 마지막, 주최 측에서 저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명예 가족이 된 캐서린 브룩스 교수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를 받으며 저는 짧게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와이의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저는 다르게 느낍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엮인 영혼이에요. 조선에서 이 섬까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조국을 향한 사랑의 불꽃을 지켜낸 영혼들의 빛깔이죠. 무대에서 내려오며 바라본 객석의 얼굴들. 그들은 모두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졌지만 공통된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과 사랑의 유산이었죠. 기념관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2년 차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문서와 사진, 구술 역사를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글로 된 옛 편지와 일기를 번역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죠. 우리는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 책임자인 제니퍼의 설명에 많은 방문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3년 차에는 이민자의 꿈 장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초기 이민자들의 정신을 기리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5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인 이민자의 후손이 아닌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 출신이었죠. 진정한 기념이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미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자문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 이민자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하와이 한인 이민자 기념관은 그 모델이 되었어요. 이민자의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멕시코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깊이 공감했어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의 역사와 경험에 공감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무지개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조국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섬에서 시작된 한국인의 사랑이 이제는 세계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바쳤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 지금의 거대한 무지개를 만들어냈어요. 기념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소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게 됐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사명감이 됐단다.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거든. 사랑, 희생, 그리고 희망. 이것들은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야. 소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기념관에 전시된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0년 전 이 섬에 도착한 조선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바랐을 뿐이겠죠. 하지만 그 작은 바람이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무지개처럼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다양한 색깔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사랑이 세계의 심장을 울리는 순간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기념관 5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5개의 무지개 축제라고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5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첫째 날은 기억의 날로 초기 이민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둘째 날은 문화의 날로 한국 전통 공연과 현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이 펼쳐졌죠. 셋째 날은 교육의 날로 학술 심포지엄과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화합의 날로 하와이의 다양한 문화 공동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열렸어요. 마지막 5째 날은 미래의 날로 차세대 리더들이 주도하는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기념관 앞 광장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어요. 희망의 랜턴 행사였습니다. 수백 개의 종이 등불에 각자의 꿈과 희망,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 밤하늘로 띄우는 행사였죠. 저도 한 개의 랜턴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을 적으실 거예요? 옆에 있던 소피아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심을 것입니다. 수백 개의 랜턴이 하와이의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별들이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초기 이민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아마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음을 보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지키는 작은 등불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연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과거의 영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현재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와이의 따스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역사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니까요.
제가 발견한 하와이의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 영혼의 빛깔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영원히.